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까지 하는 조치. 그러니까 여기 조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제 징수 조치. 그지? 근데 여기서 요 세 개의 조치를 묶어서 체납 처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독촉과 체납 처분.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행정기관 입장에서 강제하는 조치고, 이런 조치를 상대방 국민이 받았으면, 근데 이런 조치들 위법이다. 독촉 조치가 법에 어긋나게 했다. 압류 조치도 법에 어긋나게 했다. 위법이다. 그러면 그 위법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응? 하는 얘기인데, 자, 불복 및 구제에 단거라 1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응? 행정심판이라는 건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판정 권한이, 그러니까 심판이랑 이제 판정 내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다가 이런 조치들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무효로 판정해달라 이러고 소송을 내는 거예요. 응? 청구를 하는 그런 절차지. 그런데 이제 그 색깔 입힌 거 보면 이의 신청, 임의적 이렇게 써놨지. 이의 신청이라는 건 이제 보통 이의 신청은 자기한테 조치를 한 행정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심사해서 결정해달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했다면, 그리고 세무서장이 독촉 압류 이런 거 한다면 세무서장한테 다시 한번 심사해서 결정해달라 하고 신청하는 거야. 응? 근데 괄호 속에 임의적이란 말은 뭐야?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선택상이란 얘기야. 임의적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응? 그러면 그 우리 동그라미 2번을 먼저 읽어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첫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만약에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라고 막 독촉 압류해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지? 원래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두째 줄, 세무서장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란 걸 해보든지, 그지?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란 걸 해보든지. 근데 그 사이에 또는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응?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조세 심판원자에게 심판 청구란 걸 하는 걸 선택하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행정심판이라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서장보다 상급기관에다가 하는 거니까. 응? 그리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색깔 입혀놓은 글씨, 응?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고 재산 압류 막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 세무서장한테, 응? 그거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고 심사 청구란 거 누구한테?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란 걸 해보든지, 아니면 또는 조세 심판원자에게 심판 청구란 걸 해보든지, 둘 중에 택1 선택을 하나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냐면 소송을 낼 수 있어. 바로 소송 못 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방가로 2번 뭐라고 돼 있어? 밑에 행정소송 해놓고 제목 옆에 뭐라고 써놨어?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지라고 그랬죠? 이 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한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만 있어요. 원칙은 국민이 이거 법원에다가 소송 내고 싶으면 바로 소송 갈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 우리나라. 그런데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먼저 행정소송 바로 못 내고 일종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소송에 앞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반복이지, 뭐야?
첫줄 끝에 동그라미를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해보든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못하는 거야. 이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행정소송 제기 앞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뭐예요? 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에 하나는 꼭 거쳐야 돼. 그치? 그거 물어본 적이 있어. 응?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뭐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 응? 선택을 해서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다만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감사원의 심사 청구. 응? 이제 감사원이라는 기구 있잖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한 걸 해서 그걸 거쳤다면 똑같은 거로 봐. 응? 그 문장 이해되죠? 그렇게 감사원의 심사 청구하고 결정 신청했는데 심사 청구했는데 못 이겼어. 그러면 소송 가면 돼.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이거 국세청장한테 그런 거 따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그 동일한 걸로 다룬다 하고 또 조항이 있는 거야. 응? 반면에 지금 한 얘기는 국가의 세금 부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응? 그러면 그 중간에 방가로 1번 행정심판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 밑에 점 백설표 지방세 있지 지방세. 응? 방가로 1번 네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문장 긴데 어떻게 보면 지방세는 어떻게 된다고? 지방세도 예전에 그런 비슷하게 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어. 따라서 이제 결론 지방세에 대해서는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하다고? 응?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를 안 거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됐어. 네. 그를 요약해서 말하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출이 아닙니다. 응?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게끔 됐으니까. 응? 국세, 관세 이런 것만 그래요. 응? 국세, 지방세는 좀 다르다.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행정심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근데 이 행정심판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같이 쓰면 이의 신청은 나한테 조치를 한 그 기관에다가 한번 다시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그보다 나한테 행정 조치를 하는 기관보다 상급 기관인 판정기관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건데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이란 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 이 국가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안 했던 법은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 방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은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해놓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응? 그것도 알아두세요. 응?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적용하지 않도록 대구에 해놓고 있어서 특히 조세행정, 특히 국가의 세금 부과, 국세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 맨 아래쪽 하자의 승계 문제. 사실 이 하자의 승계 문제는 1권에서 다 공부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관련되니까 결론만 간단히 쓴 거야. 응?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자. 요거 강제징수치. 요것들은 다 4단계의 행위들 사이지. 4단계의 행위들 사이인데 다 뭐가 될까? 다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독촉 조치를 받았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위법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독촉 조치가 위법이다. 그러면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하고 행정소송을 내려면 언제까지 청구했어야 돼? 독촉 조치가 있은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또 법이 정해놨어요. 행정소송법에서. 그러면 독촉 조치가 위법이면 독촉 조치 있은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냈어야 되는데 그만 만약에 90일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으면 이게 취소가 되잖아. 만약에 이기잖아. 그러면 다 이거 효력 없어져요. 다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져. 응? 그런데 독촉 조치 그만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90일이 지나도록 소송을 안 냈어. 그러면 독촉 조치는 위법이지만 영영 소송을 못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효력이 생기다 그래? 독촉 조치. 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래요. 응? 그러면 독촉 조치에 대해서 90일이 지났다. 그러면 소위 소송으로 독촉 조치를 취소해달라 소송으로 못 다투게는 불가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독촉은 못 싸우는데 행정기관에 이제 후속 조치 내보냈어. 응? 압류. 그런데 상대방은 일단 세금 부과받고 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안 내고 있다면 독촉을 했고 독촉을 한 이상 그 다음에 압류 조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압류 조치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가정을 해. 응? 그러면 상대방은 독촉은 위법인데 이거는 소송으로 싸울 수 없게 된 마당이고 뒤에 압류 조치가 나온 단계에서 압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내고 싶어. 그런데 압류 조치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어. 그래 압류 조치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주장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는 거야? 압류 조치 취소해달라 주장하면서 왜 취소해달라 하냐? 압류 조치에 앞서 행해진 독촉 조치가 위법이므로 독촉 조치의 위법을 내세워서 후속 조치인 압류 조치 취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문제를 하자의 승계 문제라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해 준다. 그러면서 이 우리 이제 일본에서 배우는 거지만 요 행위들 사이가 어떤 사이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이 행위들 사이가 다 요 네 단계 행위는 상대방이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그 사이야. 그 네 단계 행위가 다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 사이라고. 응?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 사이에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이라면 앞 행위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뒤 행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다. 이걸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 그래. 응? 따라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결론만 즉 이 강제징수 절차 네 단계 사이는 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허용된다. 응? 그래서 첫째 주 끝에 얘기한 거에 지금 첫째 주 끝에 뭐였어? 강제징수 절차 간에는 즉 강제징수 절차의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 네 단계 행위들 사이에는 뭐라고 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응? 일단 그거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요 사이는 어떻게 돼? 여기하고 이 네 단계 행위 사이는 여기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고 이거는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고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조치들이야. 응? 그래서 의무 부과하는 조치와 의무 강제 실현시키는 조치는 별개의 작용이다. 별개의 효과를 목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90일이 지나도록 소송을 안 했어. 그럼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 있어도 영영 소송 못해. 아까 말한 대로 세금 부과 조치에는 불가증력 생겼다 그래. 그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후속 조치 나와서 독촉, 압류. 응? 그러면 아까처럼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으니까 독촉 취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앞에 뭐야? 과세처분의 하자는 독촉이나 체납처분, 이 강제징수 절차에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무효라면 그건 예외로 하고, 응? 즉
만약에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면 그거는 무효인 경우는 이제 아예 논란 대상도 안 되는 거야. 세금 부과가 무효라면 논리가 이렇게 돼.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면 상대방한테는 처음부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다. 세금 낼 의무가 없는 자인데 세금 안 낸다고 독촉한다? 자동 무효야. 가만 놔둬도 영원히 자동 무효야. 따라서 세금 부과가 무효라면 좌르르 다 무효가 된다. 응? 그러나 만약에 세금 부과가 위법이 있긴 한데 경미한 위법만 있어서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취소 사유 있는 조치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만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취소를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 근데 기간이 지나도록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안 해버렸다. 90일 지나버리면 세금 부과 조치는 영영 취소해달라고 청구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후속 조치인 독촉 압류 나왔다.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독촉이나 압류, 공매 처분 이런 거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거 허용 안 된다. 응?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이 하자의 승계의 상세한 얘기는 앞에서 1권에서 해당 부분 공부할 때 다시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단가로 4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읽어보자. 원래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였는데 그럼 원래도 뭐 논리적으로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면 뭐라 그랬어? 상대방한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은 거다. 그럼 안 내도 되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지. 근데 모르고 냈어. 내고 나서 뒤늦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였다고 이제 알은 거야. 응? 그러면 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국가가 그 세금 받아갈 수 있을 아무런 법적 이유, 원인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낸 세금 돌려달라.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 응?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었는데 취소할 만한 경미한 위법만 있었다. 근데 어쨌든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세금 부과가 취소되면 취소가 되고 나면 이제 무효인 거와 똑같아져. 그러면 취소가 된 이후에는 낸 세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 어쨌든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낸 세금 돌려달라 청구하는 방법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래. 우리 대법원은 그 부당이득이니까 낸 세금 반환 청구하는 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 문장의 포인트는 민사소송으로 한다는 거에다 초점을 두세요. 이것도 앞에서 1권에서 또 공부하는 거지.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 같이 다룬 거예요. 그 정도 하자. 자, 그 다음에는 5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판례 1번 이것도 1권에도 또 쓰는 건데 아까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세무서장이 갖고 있던 공매 처분 권한을 세무서장한테 넘겨준 거야. 자산관리공사에게. 응? 그럼 자산관리공사는 그 공매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공매 처분할 권한자로서 강제로 이제 재산을 파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원래 납세의 의무자는 공매한 조치가 공매 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소송을 내되 여기서 누구를 상대 즉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 이런 경우 1번 읽고 피고 누구로 해야 된대? 응? 셋째 줄 수임청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실제로 공매 처분을 행한 성업공사 현재 이름으로는 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거 아니다. 응? 자, 1번 판례에서는 피고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응? 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중요하게 여기는데 셋째 줄 중간부터 공부합니다. 응? 자, 셋째 줄 중간 끝에 국세 환급 결정 또는 환급해달라고 결정 신청 환급해달라는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급 거부 결정 이거 누가 내리냐면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환급해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에 대해서 환급 못 해줘 하고 거부 결정하는 거, 이게 문장의 제목.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묻는 거. 되는 거래요 안 되는 거래요? 응? 마지막 줄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그럼 왜 그러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하고 연결해보자. 1번이 아니라 아까 그랬지. 원래 세금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가정을 해보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세금부과 조치라서 무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부과받고 이미 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고 또 중복해서 세금이 또 나왔어. 안 낸 걸로 뭔가 잘못 알고 또 냈어. 또 부과됐어. 그럼 나는 그 나중에 중복해서 이중으로 부과된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라고 다루거든. 무효인데 그럼 나도 안 내도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착오가 있어서 모르고 또 냈어. 내고 난 다음에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했다. 그래갖고 세무서장한테 내가 나중에 낸 세금 돌려달라 반환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게 반환이 환급이야. 돌려주는 걸 환급이라고 한자말로 부르는 거지. 응? 근데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싫어 안 돌려준대. 거부. 그러면 세무서장이 안 돌려준다는 거부 결정을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도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세무서장이 안 돌려준다고 결정 내렸다고 내가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응? 나는 원래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시점부터 돌려받을 권리는 이미 생긴 거야. 그리고 얼마 돌려받는지도 법에 따라 다 정해져요. 일단 내가 낸 세금액에다가 돌려받을 때까지 법이 정한 계산법에 따라 이자 다 계산해서 다 액수도 다 법대로 정해집니다. 응? 따라서 세무서장이 안 돌려줘 하고 거부했다. 거부 결정 내렸다. 그래? 그러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아까 뭐 하면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로 내서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민사소송으로 하면 되는 거지. 세무서장이 못 돌려줘 하고 결정 내린 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응? 그러면 왜 세무서장 그럼 법에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세무서장한테 돌려달라고 신청을 해라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그 돌려받는 절차 이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못 돌려준다 거부 결정 나도 세무서장 결정 갖고 싸우지 마라. 응? 못 돌려준다고 결정 내려도 그게 상대방이 돌려받는 권리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돌려받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앞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 다 떼버리고 시험은 뭐만 나온다. 뭐뭐는 세무서장이 무슨 결정한 거? 환급 결정. 세무서장이 돌려주는 결정 내렸거나. 근데 생각을 해보자. 환급 결정은 다 좋기만 한 걸까? 이 환급 결정을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 세금 냈고 이자까지 돌려줄 때까지 이자까지 생각하면 120만 원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80만 원밖에 안 돌려준대. 돌려준다고 결정을 했는데 8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환급 결정을 내렸어. 그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그것도 싸울 필요가 있지. 응? 어쨌든 그러면 그 환급 결정 80만 원만 돌려주는 환급 결정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바로 국가한테 나는 저 원래 100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얼마 돌려받아야 된다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 소송을 내면 된다 하는 얘기지. 응? 그래서 자 셋째 줄 다시 세무서장이 한 국세 환급 결정 또는 환급해달라는 결정 신청에 대해서 환급 거부 결정 내린 거. 그다음에 결론 이거는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다. 응? 소송 대상 아니다.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1, 2번은 중요한 거고 3번은 자주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된다. 자, 뭐냐면 일단 과세관청이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소유자 저 부동산 어떻게 돼? 압류했다 그러지? 세금 안 내는 사람 예를 들어 땅 같은 걸 압류를 했어요. 세무장이 압류를 하고 또 법원의 등기소에 압류 등기까지 다 해놨어. 압류 등기까지 해놨는데
그래도 아직은 소유자는 누구야?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소유로 돼 있는 거지. 다만 세무사장이 압류했고 압류한 사실을 등기까지 해놨다 해도 아직 법적 소유자는 의무자 거거든. 체납자 거야. 그런데 그 부동산을 양도를 받은 사람이 있대. 그 누구로부터? 체납자로부터,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아 지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있대요. 응? 자, 이 사람은 이 압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응? 그러면 세무서장이 압류 처분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일 뿐 법적으로 직접 이해관계 있는 자는 아니다. 그래서 압류 처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응? 그러면 원래 판례공부 요령이 뭐뭐 누구 여기 이거는 누구는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거야. 누가? 응? 뭐야? 첫째 줄 끝에 압류 처분 이후, 압류 등기가 된, 그러니까 압류 등기가서부터 밑줄 되겠다. 압류 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응? 여러분, 압류 처분은 누굴 대상으로 한 거야? 원래 저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압류된 부동산을 넘겨받아가지고 소유권 직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그 압류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아니다. 응? 그래서 그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응? 응. 그거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넘어가도 괜찮아. 5번도 조금 넘어가도 되고. 다른 것들은 4번, 5번, 6번 아직 뭐 시험에 쓰인 적은 없어. 응? 다만 6번은 조금 유의를 해두자. 응? 6번 판례는. 자,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설사, 설령, 독촉장, 송달,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냈는데 아마 독촉장에 뭐 기재사항이 좀 빠졌다든지 하여튼 독촉의 요건이 못 갖춰졌대. 독촉 요건을 이제 그러니까 독촉장에 송달이 흠결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 절차에서 공매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 안 내고 있는 체납자의 절차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비록 압류 처분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 절차에서 공매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있다면 그 부동산을 이제 공매에서 이제 원해서 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지. 매수인이 그 매수 대금을 다 납부를 한 이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매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런 판결이에요. 응? 말이 좀 힘들죠? 응? 힘든데. 그러니까 이 절차를 놓고 보면 이 독촉 절차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체납자한테 독촉을 안 하고 압류 처분을 들어갔나 봐. 응? 그럼 압류 처분은 독촉을 안 거치고 했기 때문에 위법인데 위법이라도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라 그랬잖아. 그러면 압류 조치가 결국 위법이 있게 됐는데 이거 이제 경매로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가 샀어. 그래서 얘가 다 대금까지 다 납부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 이 압류 처분이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다. 응?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독촉장을 안 보내고 압류를 했으면 압류는 위법이긴 하지만 요 중간에 공매하기 전에 뭐 다 됐대. 공매 통지서 보냈고 공매 통지서에 다 뭐 적법하게 다 송달이 됐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 통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요건이 다
충족된 거로 보는 거야. 그런 이치가 깔려 있다. 자, 그렇게 정리. 자, 여기 중에 지금 판례 뭐 6개 드러났는데 시험은 1, 2, 3번이 일단 과거에 많이 나왔던 1, 2, 3번을 중시하기 바랍니다. 응? 나머지 것들은 만약을 위해서 대비해 써놓은 판례이니까 그 정도만 중요성을 가진다 생각하면 돼. 자, 485페이지. 이번에 행정강제의 또 다른 파트 뭐 있어? 즉시강제라는 파트. 응?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그래서 급박할 때 쓰는 건 즉시강제, 급박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 네 가지 중에 쓰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즉시강제는 의의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되 핵심은 뭐예요? 급박이에요. 급박. 첫째 줄에 응? 급박.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거야. 그래서 읽어나가. 급박해. 목전의 급박. 목전은 눈목자 한자 말이니까 눈앞에 닥친 급박한 어떤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도 없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부과한들 뭐 의무 이행되기 곤란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곧바로, 여기서 곧바로가 의미하는 것은 사전에 의무부과하지 않고 의무부과 없이 바로 그냥 강제를 써가지고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를 말한다. 응? 응. 자, 요새 뭐 개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치? 무슨 뭐 사나운 개를 목줄도 안 매고 끌고 나왔다. 이게 막 지나는 행인에게 달려든다. 그죠? 그럼 개 주인에게 잡아매 뭐 의무 부과하고 그 기다려? 바로 사살. 그치? 신고 들어가면 뭐 119나 응? 경찰 와가지고 바로 사살한다 개를. 이런 게 즉시강제야.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바로 안전 위험 방지 제거 조치하잖아. 그치? 자, 동그라미 2번 이미 얘기한 거야.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차이점 뭐야? 급박하지 않아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놓고 이행 여부 기다렸다 하는 강제냐, 아니면 급박해서 바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강제하는 조치냐, 이게 차이란 얘기야. 이미 다 얘기한 거야 앞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큰 논점은 없고 넘어가고 2번 수단 예. 여기는 공부. 즉시 강제 조치의 예. 응? 이건 중요한 부분. 응? 수단 예. 그런데 이제 자, 여기 또 이렇게 왼쪽에 나누는데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이렇게 나눴지? 그건 뭐 별거는 아니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대인적 즉시강제, 물건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대물적 즉시강제, 그지? 뭐 집이나 영업소 이런 그 가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가택적 즉시강제 이렇게 나눈 거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세부적인 예들을 보자. 사람에 대해서 즉시강제하는 조치의 대표적인 예. 네, 미아, 병자 등의 보호조치, 응? 미아, 병자 등의 보호조치라는 단어. 대부분 경찰들이 하는 조치들이 많은데, 특히 뭐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정신착란자 같은 사람도 있어. 술 취해가지고 막 난동 부리는 자, 그지? 정신착란자 흉기 들고 막 난동 피운다, 응? 뭐 의무를 부과할 여유도 없어. 바로 무슨 난동을 제지하고 경찰서나 병원 같은 데 데려다가 강제로 보호시킵니다. 응? 그런 거야. 그래서 보호조치. 그 다음에 둘째 줄. 경찰 장구 및 무기 사용 조치. 응? 장구 및 무기 사용 조치. 응. 그 다음에 거기 감염병 환자, 옛날 명칭은 전염병인데 요새는 전염병이란 말을 안 쓰고 감염병이란 말을 사용해요. 감염병 환자 강제로 입원 격리시키는 조치, 그지? 우리 작년인가 메르스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지? 전염 확산 속도가 높은 그런 전염병이다. 이러면 전염병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바로 데려다 격리. 응?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안 그러면 당신 병원에 와서 입원하라. 의무부가 뭐 또 어떻게 돼? 응? 바로 오질 않고
누구 좀 만나고 누구 좀 만나고 다니면서 다 퍼뜨린 다음에 올 수 있잖아.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데려다 그냥 보고 좋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조 강제, 소방활동 등과의 원조 강제. 이게 뭐냐면 화재 진압 등에 부근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거나 그런 사람들 인근 사람들 강제로 동원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소방 현장 책임자가 당신 빨리 이거 소방관 도우라.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로 동원시키는 거 좋지. 응? 그 다음에 뭐 긴급 수송 등 응급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하는 조치. 첫째 줄 흉기 등 물건의 임시 영치. 응?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까 정신착란자가 막 난동 피운다 흉기 들고 그 흉기 강제로 뺏어가지고 경찰이 보관하는 조치야. 응? 그런 거 임시 영치. 또 유해식품 물건 압류 폐기 다 비슷한 거야. 응? 얘들이 쭉 다 있죠. 또 세 번째 점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제거 등 강제 처분, 또 교통장애물 제거.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차가 소방차를 진입을 막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차를 강제로 딴 데로 이동시키거나, 응? 워낙 급박하면 막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위해서, 그렇지? 보다 더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응? 그런데 그 사람 차가 불법 주차된 차다.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다. 다 부숴도 한 푼도 보상 못 받아. 지가 불법 주차해놨으면. 응? 근데 적법한 주차된 차인데, 그러면 이제 뭐 차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고 하는데 안 된다. 사람 구조해야 되는데 급박하다. 그럼 일단 부술 수 있도록 해놨어. 부수고 막 들어가는데 그 경우에는 차주인한테 그 차값 보상을 해줘야 돼. 나중에 화재 진압 끝난 다음에,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대가택적 즉시강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예로 안 들어. 왜냐면 이거는 뒤에 공부할 행정조사 작용 쪽으로 오늘날에는 그쪽에 포함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보통 대인적, 대물적 즉시강제 유충에 그런 지금 말한 그런 거가 이제 예로 좀 많이 들어지는 겁니다. 응? 공부하고. 자, 다음 페이지 법적 근거 한개. 일단 간단히 물어보자. 야, 행정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써가지고 뭔가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조치하려면 법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국민한테 강제로 뭐 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야. 법치국가에서. 자,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야? 그냥 눈으로만 읽어봐. 옛날에는 동그라미 1번 해보니까. 응? 옛날에는 뭐 과거 독일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 쪽도 그렇고 야 이런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근데 법에 어떻게 다 그거를 예상을 해서 다 근거를 규정해 놓느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다. 옛날에는 그런 논리가 우세했다는 거야.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오늘날은 절대로 그렇게 못. 동그라미 1번 끝에 써놨지. 셋째 줄 읽어보니까 오늘날은 즉시 강제라는 조치는 국민에게 예측할 수도 없게끔 예측 가능성도 없이 바로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 거는 이런 거 출제자가 틀리게 내면 어떻게 될까? 즉시 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조치이므로 법에 근거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라도 법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은 자 일단은 해원칙. 그러니까 행정 작용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 그런데 모든 행정 작용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법의 역할하는 법은 없어요. 즉시 강제 조치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즉시 강제 조치에 대한 즉시 강제에 관해서 정해놓은 관한 일반법은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다만 동그라미 2번 경찰 행정상. 그럼 경찰 행정이면 사회 질서 유지
있지, 그지? 그 작용이 경찰 작용인데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의 작용. 응? 그러니까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법적 기능을 하는 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 이거는 모든 즉시강제에 다 적용되는 법은 아니야. 응? 경찰 행정 영역에서의 즉시강제 조치에만 이게 이제 일반법적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모든 행정작용과 관련 모든 행정 영역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어요. 응?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추가해주세요.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현재는 없다. 앞에서 예 써놨듯이 이 법 저 법에서 개별법에만 규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러나 경찰 행정에 있어서는 경찰관들이 즉시강제 조치할 때 경찰 공무원들이 즉시강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그런 일반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한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계. 그러면 자, 즉시강제 조치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놨지 우리라도 법 규정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법 규정이 그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놓기가 힘들어요. 응? 왜냐하면 사회에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 이런 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노력해서 법 규정에 무슨 사태 이렇게 내면 무슨 조치를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정해놓지만 다 못 정해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이렇게 정해놔 되게 무슨 조치 등 이와 유사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경찰관은 그에 맞는 뭐 무슨 조치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은 포괄적으로 많이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선 현장에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은 법조항이 그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이진 않다 보니까 권한을 또 잘못 행사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일찍부터 통제를 하기 위해서 판례상 무슨 원칙이 발달돼 있어요. 응? 이 원칙을 위반하고 즉시강제라는 조치를 하면 위법으로 본다. 그래서 그게 조리상의한 게 네 가지 원칙이 있죠. 자, 급박성 내지는 긴급성, 소극 목적성, 보충성, 비례성. 응? 이 중에 이제 급박성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소극 목적성은 조금 중시. 여기서 소극적인 목적, 소극 목적은 기존의 사회 질서 유지 이것만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잘 읽어보세요. 즉시 강제 권한, 즉시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소극적인 목적, 즉 기존의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만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적극적인 목적, 사회 공공 복리 증진, 복지 증진 같은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즉시 강제라는 조치는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응? 여기서 소극 목적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걸 소극 목적이라고 그러고 적극적 목적은 기존의 사회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응?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못한다. 이거 조심하고, 그지? 그 다음에 즉시강제 조치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뭐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침해하는 그런 권력적인 조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급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다 약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덜 주는 보다 약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지. 이건 최후의 즉시강제는 최후의 방법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을 공부하면서 두째 줄에 답이야. 따라서 행정강제는 뭘 원칙으로 삼아? 그거 밑줄 쳐주세요. 행정강제는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만. 그거 밑줄 치세요. 그럼 우리가 다시 거기다가 배운 걸 대입시켜봐. 자,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행정이 하나.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할 시간을 주는 거지. 그치? 응?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 목줄을 안 매고 세포트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 개 목줄 매라. 표준형의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그죠? 그럼 근데도 안 따른다? 그러면 이제 의무 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해? 아까 말한
대집행을 하든지 이행 강제금을 물리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고. 근데 얘가 지금 세포트가 뭐 사람을 막 지금 물고 공격하는 상황, 이거는 뭐 개준한데 개목줄 매라고 의무를 부과할 여유가 없어. 바로 사살해 버려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통은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의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강제 집행을 사용해야지. 그때는 즉시 강제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즉시 강제 조치는 급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다. 비례 원칙은 일본에서도 공부했죠. 그러니까 뭐 별도로 설명 생략. 자, 그러면서 판례가 하나 소개됐는데 뭐야? 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 및 제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범죄 행동 제지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막 범죄 행동이 막 눈앞에서 벌어질 상황이야. 벌어지고 있거나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범죄자에게 하지마 의무 부과하고 시간 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바로 제지. 그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우리 이제 서울에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 근데 경찰이 그거 불법 집회다 이래가지고 금지 통보를 했대. 그러면 이제 거기 불법 집회라서 거기 집회 못 하는 거거든. 집회 시위. 근데 이게 전국의 농민들이 모이는 집회래. 응? 근데 그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농민 집회, 불법 집회인데 거기에 경상도 지역의 농민들이 버스 타고 지금 집회에 참가하려고 출발을 하는데 그 경상도 어디에 그 경찰들이 버스 못 타게 거기서부터 막는 거야. 서울에 있는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 걸 제지하겠다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간 거야. 응? 지금 급박해 안 해? 급박하지도 않아. 저 수백 킬로, 한 200~3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응?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올라오고 차를 타는 것부터 막고 있어요.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 조치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다. 위법이다 하고 판결 났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불법적 집회 시위에 참가하려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것조차 거기서부터 막는 것은 제지하는 것은 과잉이다라는 뜻입니다. 응?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487조 절차법적 한계 영장주의라는 거 동그라미 1번 이거 중요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적용 여부 이거 중요한 논점. 자, 우리 즉시강제 조치 중에는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대인적 즉시강제 조치의 예로서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정신착란자가 있다. 정신착란자가 흉기 들고 막 난동을 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 바로 흉기 뺏고 그 사람 데려다 경찰관서에 강제로 보호시키거나 병원에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는 거가 되잖아. 응?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12조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의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단 예외가 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런 거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는 일단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후에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 사후가 이제 원래 법규 48시간 안에 이제 영장 받아내야 됩니다. 판사로부터. 응? 자,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죠. 현행범이라든지 이렇게는. 그런데 원칙이 뭐야?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는 거 구속시키고 이런 거 하려면 사람의 신체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영장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 응? 관련해서 우리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 강제도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고 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이거 판사에게 영장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거기에 대해서
학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세 가지 견해가 있대요. 그죠? 이거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뭐라 그래? 영장 필요설. 야, 근데 이건 뭐 급박한 상황인데 언제 영장 받고 하냐? 응? 영장 받으려면 어떻게 된대? 영장 발부받으려면 판사로부터 영장 받으려면 왜 법규정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 그런다 그러면 경찰도 포함해서 경찰은 판사한테 영장 발부해달라고 직접 청구도 못해요. 일반 행정기관도 물론이거든요. 누구만이 판사한테 영장 발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사만이 영장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신착란자 강제로 이제 보호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경찰관이 강제로 보호시키려고 그래. 보호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장 받아야 된다면 경찰이 검사한테 또 신청을 해야 돼. 검사가 이제 판사한테 있죠. 이거 언제 그거 받아갖고 그거 하냐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정치상자가 다른 사람 찔러버리면 어떻게 해? 응?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응? 예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그리고 그게 영장 불필요설, 불요설. 응? 그러나 학설에 그런 견해가 있는데 자 결론. 학설은 뭐가 통설이야? 견해들이 비슷나 첫째 끝에 통설은 행정 목적으로 하는 이런 즉시 강제 조치에도 원칙은 뭐라고 봐? 원칙은 사전에 영장을 받고 해야 하는 걸 원칙으로 본다. 하지만 뭐야?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영장 없이 영장 발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로 본다. 그래서 통설은 뭐야?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응? 그러니까 학설 하면은 통설은 절충설이다. 그럼 절충설의 내용은 뭐야? 원칙은 판사로부터 영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지만 합리적 이유 있을 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응? 이런 견해라는 거.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 우리 판례는 대법원과 헌재가 조금 다르게 봐요. 자, 동그라미 기억번. 대법원은 통설과 똑같은 입장이니까 절충설이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응? 하지만 합리적 이유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응?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이래? 니은번에.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라는 건 본래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래. 그래서 원칙이 뭐야? 헌법재판소는 원칙이 뭐예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다. 응? 그러면 대법원과 헌재가 원칙이 달라요. 대법원은 원칙은 영장 받아갖고 해야 되는 거라고 봐. 예외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 그지? 헌재는 원칙이 영장이 있어야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좀 다르게 봐. 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툼이 이루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 거의 다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이런 거는 반드시 원칙이 영장 받아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지? 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제 뭐 행정상의 목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예외로 보는 거야. 그래서 현실은 영장 없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얘기야. 응? 관련해서 판례가 거기 세 개가 들었습니다. 그죠? 자, 1번 판례는 대법원 입장입니다. 응?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다고? 결론을 생각해보면 대법원은 행정 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 원칙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대법원 입장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헌법도 어떻게 해서 뭐 현행범을 체포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먼저 영장 안 받고 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듯이 두 번째 줄. 그지? 사전 영장 받고 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람의 신체,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판사로부터 사전 영장 받고 해야 된다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다만 다섯째 줄, 응? 넷째 줄 끝에 다만 사전에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론으로 보면 아까 공부한 내용이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있어야 바꿔야 되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요 1번 판례에서 핵심은 다섯째 줄, 그거 밑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 명령장 제도, 요걸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천시 의회를 생각해. 인천시 의회에서, 지방의회지, 인천시 의회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불렀어. 근데 안 나와. 출석을 안 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그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방의회 의장이 소위 이름이 이제 동행 명령장이라는 걸 문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면 그 지방의회 직원들이 가서 강제로 지방의회로 끌고 올게 하는 제도야. 응? 동행 명령장. 우리 비슷한 거 경우가 어디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저기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있잖아. 국회에서 막 청문회 생중계하고 그랬잖아. 근데 증인으로 불렀는데 막 안 나오잖아. 그치? 옛날에 우병우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잖아. 그래갖고 그 청문회 의장이 뭐 동행명령장 발부해갖고 뭐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지? 뭐 그래가지고 다 헛땅치고 온 일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거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영장 없으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으면 못 끌고 와요. 사실 그냥 상징적으로 한 거야. 찾아갔는데 그 우병우 씨가 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안 간다고 거부하는 자를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그 청문회 그 의장이 발부한 건 영장만, 그 동행명령장만 갖고도 이 논리거든.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 조사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안 나온다. 의장이 동행명령장이라는 걸 발부해서 강제로 끌고 오게, 지방의회에 데려오게 하는 조치,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결국 어떻게 무효래, 이 규정. 왜냐면 국가의 최고의 헌법에서 사람의 신체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끌고 오는 건 판사의 영장 받고 하도록 돼 있는데, 영장도 판사로부터 영장 받지도 않고 지방의 의장이 동행명령장이라는 이름으로 발부해서 끌고 오게 하는 건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위헌이라는 거야. 응? 자, 중간 내용은 다 이해됐죠? 그러면 제목,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는 마지막 줄, 그런 내용을 정한 지방의회 조례는 영장주의 원칙,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은 무효다.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시험에 요새 2번 판례가 잘 나온다. 응? 2번 판례는 아주 중요도를 표시해. 자, 그래서 넷째 줄 9,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이 바뀐 법인데 예전의 9 사회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동행보호 규정. 요게 제목이야. 응?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안전법이라는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란 이런데지, 이런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요새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중요한 범죄 이런 걸 한 사람이 재판받고 감옥살이 했어. 응? 그런데 또 나와서 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그러면 재범을 저지를 지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그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신체를 끌어다가 경찰서 같은데 단기간 강제로 보호하게 만드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그 사회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동행보호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된대? 응? 읽어보자. 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짧은 기간, 단기간 동행보호 조치하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사전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마지막 줄 밑줄, 사전에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응?
과거 사회안전법이 정하고 있었던 단기간의 보호 재범 위험성 현저환자 단기간 동행 보호 조치하도록 한 규정은 영장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위헌 아니라 그런 거야. 이번 꼭 알아두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법원 입장인데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거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다. 맞다는 거죠. 응? 자, 한편 다음 페이지 3번. 즉시강제 조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그러면 키워드가 이렇게 돼. 첫째 줄, 행정상 즉시강제는 문장의 주어. 행정상 즉시강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셋째 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마무리야. 그치?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목적으로 하는 즉시강제는 원칙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 사건이 넷째 줄 끝에 불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거와 폐기 이거 밑줄 친다. 자, 그 관련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야 불법적으로 막 복제하는 사람 있잖아. 응? 불법 음반 제작해서 팔고 막 불법 CD 제작해 팔고 그지? 그럼 불법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이거 불법 제작하는 업소 이 적발했어. 단속. 그 현장에 갔어. 갔더니 막 불법적으로 이게 제조해 놓은 것들 막 있어.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수거해서 폐기시키려면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되냐? 근데 이 관련 법에는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된다는 규정 없어. 바로 공무원들이 영장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수거하고 폐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 그래서 그거 규정 그렇게 해놓은 게 판사로부터 영장 받고 해야 된다는 헌법에 어긋난 규정 아니냐 하고 문제를 삼은 거야. 응? 그런데 이거 어떻대? 급박한 상황에서 이거 판사한테 영장 받고 하면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하나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라도 빼돌려지면 또 무한복제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 점 고려할 때 이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합헌 결정 내린 거야. 응? 이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첫째부터 읽어볼까요? 행정절차법은 여러분 행정절차법 배웠잖아. 응? 행정절차법은 5가지 작용의 절차만 규정해놨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조사 이 5가지 작용의 절차에만 규정을 해놨지 이 즉시강제에 관한 아무런 규정 안 해놨어요. 그러나 규정은 없지만 첫째 끝에 즉시강제라는 조치는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야. 응? 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법 위정은 뭐야? 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그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핵심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그지?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눈을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야 너한테 즉시강제 즉시 뭐 무슨 조치를 할 거야 강제 조치 할 거야 하고 사전에 통보하고 할 시간 여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도 상당 부분 예외로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 어쨌든 시험에 한 번 문장이 나왔는데 첫째 줄 끝에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는 그러니까 처분 절차 적용 대상이다. 그거는 나온 적이 있어. 응? 그 정도는 알아두자. 그다음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행정기관이 이렇게 즉시강제하는 조치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구제. 그죠? 구제. 가지고 쌍거리 1번 적법한 즉시강제 경우, 쌍거리 2번 위법한 즉시강제 경우 뭐 이렇게 나온다. 그죠? 어젠가 내가 어떻게 이제
지방 강의 갔다 올라와서 늦게 뭐 이렇게 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다 보니까 무슨 다큐멘터리 3일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렇죠. 소방관들의 그 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문제를 다루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뭐 어느 황당한 거 많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야 그 이제 원래 저 집에 문 열어달라고 신고도 많이 온대. 응? 근데 그거 소방관들 119나 이게 소방관들이 가서 문 열어주는 건 어느 때야? 위급한 상황일 때만 하는 거야. 그지? 뭐 안에 갓난아기를 두고 잠깐 재우고 나왔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아니면 안에서 무슨 폭행이 일어나고 뭐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니 아니면 안에 불이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일 때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 한대? 응? 막 급박한 것처럼 신고해고 가서 문 어떻게 열고 해주면 미안하다. 사실은 저 열쇠 업체 불러가지고 하면 돈 몇만 원 들잖아. 그거 좀 아까워서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그거. 이 소방이나 저런 긴급 상황에서만 이제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많다 이거지. 응? 근데 그런 것도 지적이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소방관들이 이제 불 끄느라고 불 끄려면 특히 이제 어제 잠깐 나왔는데 무슨 뭐 어느 집에 뭐 뒤쪽 베란다 쪽에 뭐 마당에 어디 뒤쪽 어디에 불이 조금 났나 봐. 출동해서 불 끄느라고 급하니까 또 사람 또 뭐 다쳤다 뭐 이러니까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소방관들이 그 신발을 신은 채로 막 거실을 걸어 뛰어 들어가서 뭐 불을 뒤에 lam프를 좀 껐다든지 사람을 뭐 후송했다든지 나중에 집주인이 뭐라 하는데 왜 신발 신고 들어와서 양탄자 다 망가졌다. 응? 그 거실에 그거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하고 막 그런데요. 응? 황당하지. 그 애로점이 많다 그러더라고. 응? 근데 원래 뒤에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 이런 거 공부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게 있다라도 경미한 실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 공무원들한테는 배상 책임 없어요. 그건 그냥 국가가 배상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공무원,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서 그게 경미한 실수였다라는 거를 계속 문서 만들고 주장하고 어디 또 불려가서 또 그런 것 질문에 답변해야 되고 엄청 복잡하다는 거지. 일단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응? 그거 쫓아다니고 이게 짜증나가지고 그냥 개인 돈으로 몇만 원? 개인 돈으로 그냥 다 배상해주고 끝내고 이게 굉장히 짜증난다는 거지. 응? 그런 건 그냥 공무원들 시달리지 않고 관련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러지 않게 그냥 국가가 전담해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은 바로 배상해주도록 응?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응? 자 어쨌든 구제를 보니까 일단 쌍가루는 제목 적법이야. 적법한 즉시강제. 적법한 즉시. 대표적인 예로 아까 그런 거 있었지? 불 끌라고 응? 소방차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돼 있다 도로에. 그럼 어떻게 돼? 더 큰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그 차 부술 수도 있어요. 응? 아니면 옆 건물에 여기도 봐. 이 옆 건물에 불났어. 옆 건물에 불났는데 이거 불 끌려면 이쪽 건물로 올라와서 여기서 저쪽에 대고 불 쏴야 될 거야. 그럼 막 유리 깨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법에 따라 할 수 있게 돼 있는 조치야. 이게 적법한 즉시강제. 그지? 근데 이 경영 프라자 건물 이 유리창 깨고 이 건물주는 손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돼. 적법한 즉시강제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보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키워드는 손실보상. 응? 단 보상받으려면 귀책사유 없어야 돼. 자기 잘못 없어야 돼. 응? 귀책사유 없이 재산 피해 입은 거는 보상. 원래 적법한 조치로 받은 피해 물어주는 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응? 배상이 아니야. 손실보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2013년부터인가
이제 예전에 경찰이 적법하게 직무 수행한 경우에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보상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 알면 돼. 자, 동그라미 2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응? 그 밑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뭐 규정이 있다고? 손실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있다. 도입됐다. 응? 그거만 알면 돼. 안에 내용은 눈으로 읽고 여러분들 뭐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은 이 내용도 다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하다가 재산 피해 입힌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응?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쌍가루 2번 위법한 즉시강제 조치의 경우 응? 법에 어긋난 즉시강제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조치 없애달라, 이거 조치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하는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법한 즉시강제 조치로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해달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응? 자, 관련해서 우선 동그라미 1번 정당방위라는 거 이것도 꼭 체크. 응? 만약에 공무원들이 위법한 조치, 위법하게 공무 수행하는 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돼? 저항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응? 적법한 공무 수행하는 거에 저항하는 것만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응? 처벌 대상. 그러니까 만약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면 저항해도 죄가 안 돼.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에 보면 경찰관들이 뭐 길 가는 사람 불러세워서 정지시키고 질문해요. 이런 걸 불신검문이라고 그래. 근데 불신검문을 하는데 그 대답할 의무 없어요. 응? 대답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 아무 답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경찰서로 좀 가재. 그 이제 경찰서로 가자가는 게 동행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거 강제로 못 끌고 가요. 본인이 갑시다 하고 동의를 해야 경찰관서로 가는 거야. 이건 뭐 범죄 저질렀다고 강제 그 자리에 체포하는 거 아니고 뭔가 좀 알아볼 게 있다, 물어볼 게 있다. 응? 이거거든. 근데 원래는 그 장소에서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거 이렇게 치는 건데 여기 뭐 사람 통행도 많아서 교통에 지장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응? 경찰서로 좀 같이 갑시다. 안 따라가도 되는 거야. 근데 질문에 답변도 안 하지. 안 따라가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경찰이 양팔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 이거 위법이야. 막 끌고 가려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경찰 응? 몸을 툭 쳤다든지 응?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해서 또 처벌한다. 다 그거 그럼 죄가 죄로 처벌 대상이다? 아니라는 거야. 경찰이 양팔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그거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 처벌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법한 즉시강제 조치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보이기 1번. 그러면 내가 늘 드는 얘가 그거야. 아까 뭐 감염병 무슨 예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이더라. 나 전염병 걸린 사람도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갑자기 들이닥쳐서 나를 강제로 격리 치료해야 된다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나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 저항하지. 근데 저항을 해본들 뭐 남자 넷이 와가지고 나를 번쩍 팔다리 잡고 들어옮기면 뭐 꼼짝 없잖아. 강제로 끌려가서 뭐 병원에 강제 격리. 응?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혀 아니거든. 엉뚱한 사람을 착각을 한 거다. 응? 그럼 어떻게 돼? 소송으로 싸워야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소송으로 싸워서 이거 취소받거나 해서 나 풀려나야 될 거냐. 응? 잘못됐다고 인정받아. 그래서 2번 행정댕송,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그지? 이 방법도 하나. 그래서 일단 논리적으로 소송 대상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즉시 강제하는 행정기관의 조치, 성질상 국민한테 강제하는 거죠. 응? 그래서 첫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즉시 강제 조치는 성질이 뭐라고? 자, 논리적으로 따지면 즉시 강제 조치는 법적 성격이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조치는 우리 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 응?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결론,
즉시강제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일단 할 수 있는 조치야. 성격은. 응? 첫 번째 논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다. 응? 그런데 현실을 보면 즉시강제 조치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응? 즉 아까 같은 경우로 뭐 살아온 개다. 바로 사살해 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뭐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끝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을 취소해달라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야? 단기간 내에 종료되는 게 대부분이므로 이미 끝나버린 조치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 해서 소송으로 취소를 받아낸들 무의미한 구제되는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짧게 끝난 일이 대부분일 때 끝나버린 다음에는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고 손해배상해달라고 위법한 조치 때문에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또 다 민사소송으로 해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라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구제 방법이 된다. 응? 다만 행정소송을 해서 이 행정기한에 조치가 위법이다 이거 인정받아서 구제될 수 있는 경우는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때 그렇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공부해야 돼. 일단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로서 처분성 인정. 일단 이 사실. 그래서 소송 대상으로 소송 대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조치는 맞다.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 끝나버린 일이 대부분에서 실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는다. 응? 이 정도. 동그라미 3번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2번하고 4번 동그라미 2번과 4번을 지금 같이 설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응? 동그라미 2, 4번. 자, 지금 공부한 즉시강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거예요. 응? 다만 항상 나올 가능성은 대비해서 공부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 영역. 자, 그러면 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행정조사라고 이어지는데 이 행정조사는 최근 들어 출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좋다.